자, 그러면 프린트 꺼내시고 요약 정리된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다 했으니까 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보면 되겠죠. 자, 갈래는 판소리기 소설, 판소리기 소설은 얘기했죠. 근원 설화에서 그 다음에 이제 판소리, 그리고 판소리에서도 이제 그 사설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나온 소설이 우리가 판소리기 소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소리의 특징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국문 소설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제 뭐 국문으로 적혀 있죠. 풍자적이고 해학적이고 교훈적이다. 이거는 뭐 이제 다 알겠으니까. 시간은 조선 후기, 그렇지.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민중 의식이 싹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공간은 경상도, 뭐 전라, 경계 지역, 뭐 그렇구나 하고 보시고, 주제를 보시면 표면적인 주제와 이면적인 주제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했었죠. 표면적인 주제, 겉으로 보기에는 형제간의 우애하고 건성징악, 아무래도 이제 양반계층 앞에서 공연을 할 때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승부는 착한 동생이었고 넓은이 욕심이 많은 형, 둘 사이의 갈등은 결국 형제간의 우애와 건선징악의 주제를 나타내고 있더라. 하지만 우리가 이면적인 주제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초면적인 주제는 중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죠. 중세적인 가치관, 아직 지배 관계를 성립하고 있는. 그런데 이제 이면적인 가치관에서는 우리가 이제 근대적인 가치관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흥보는 몰락한 양반 계층이에요. 돈이 없는 계층은 양반인데 돈이 없는 몰락한 양반 계층을 대표로 나온 것이고, 놀보 같은 경우에는 돈을 갑자기 벌어서 부자가 된, 그것을 우리가 신흥분홍이라고 하거든요. 갑자기 부자가 된 신흥분홍 계층을 대표하는 게 놀보고, 둘 사이의 갈등을 나타내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몰락한 양반과 그리고 신흥분홍 사이의 갈등으로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주제가 이렇게 이중적이라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판소리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판소리 사설의 특징이 잘 드러나죠. 뭐 사음보로 드러난다든지, 뭐 음악적인 특징이 있다든지, 뭐 반복을 한다든지, 열거를 한다든지라는 음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판소리계 사설, 즉 그런 특징이 되는 거니까 이것이 판소리계 소설에서도 똑같은 특징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선 후기의 사회상과 세태를 잘 보여준다. 특히 여기서 나타나 있는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뭡니까? 바로 매품팔이였죠. 매품팔이를 통해서 흥보가 돈을 벌려고 했고, 또 매품을 판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또 하려고 했다라는 것에서 또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서도 누가 더 가난한지 우리가 자랑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가려보자 하는 가난 자랑까지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당시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벌을 받지 않고 매를 맞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매를 맞추고 자신의 죄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굉장히 퍼져 있는 부패한 사회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조선 후기의 매품팔이라는 요 이야기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렇게 너 돈을 줄 테니까 매를 대신 맞을래?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서민들이 저요 했다라는 거야. 이걸 봤을 때 매품을 팔아야만 생계를 이을 수 있을 정도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구나. 또 흥보가 매품을 팔기 위해서 병영을 갔을 때 흥보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4-5명이 있었잖아요. 그걸 봤을 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구나라고 하는, 당시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난했구나라는 조선 후기의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매품팔이 그리고 가난 자랑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뭐 그런 상황들이 전부 어떻게 드러나 있어요? 풍자, 즉 해악이 많이 두드러져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해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웃음의 미학이 잘 드러나 있다. 작품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제 전체적인 뭐 영상도 보고 했으니까 다 알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 교과서에 있는 부분은 바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놀보한테 이제 흥보가 쫓겨나게 되니까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놀보에게 양식을 얻으러 갔다가 형에게 죽도록 뜯어맞고 쫓아낸 다음에 어떻게 하지라고 했다가 거기 가게 됐다고 했죠. 뭐였더라? 황곡을 타러 갔다가, 그쵸? 황곡을, 관리한테 황곡을 타러 갔다가, 거기에서 매품팔이 그런 거 있다라는 것을 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흥보는 가난한 형편 때문에 매품을 팔려고 했지만 결국에 이제 김딱지기가 이기고 해서 실패하게 됐었죠. 자, 그 부분이 바로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판소리계 소설 어떤다고 했어요? 판소리에서 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판소리, 즉 음악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판소리계 소설은 조선 후기의 성행한 판소리, 그러니까 판소리 중에서, 판소리는 우리 노래라고 했죠. 야외 뮤지컬이라고 했어요. 그럼 음악가 뭐라고? 바로 가사가 있겠죠. 가사를 우리가 이제 사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설만 따로 떼가지고 만든 것이, 이야기로 만든 것이 바로 판소리계 소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판소리에서 왔기 때문에 음악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 4조 세 글자, 네 글자, 그리고 4, 4조 네 글자, 네 글자의 형식이고 또 사음보 하나, 둘, 셋, 네 번을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읽는 네 번 띄어서 읽는 이런 식으로 사음보의 형태가 이루어져 있다. 이게 다 뭐예요? 음악적인 형식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등장 인물들도 어때요? 조선 후기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더 이상 양반이 아니고 어때요? 구체적인 생활 공간에서 살아 숨쉬는 현실적인 인간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때요? 비범한 인물이 주로 등장했잖아요. 비범한 영웅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저기 원시시대 뭐 거기 문학 작품을 보면 어때요? 뭐 건국신화 막 이런 거 했을 때 위대한 인물 이런 게 처음에 나와서 영웅이 나와서 모든 것을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런 영웅의 이야기가 나왔다면 지금은 이제 다소 이제 현실적인 인물,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인물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순수한 우리말의 생생한 느낌의 의성어, 의태어, 즉 민중들이 쓰는 소어라든가 욕 같은 거, 그리고 방언 같은 거, 사투리 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즉 민중의 언어가 많이 사용되어 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뭐 정리 다 한 거네요. 뒤에 이제 박일로의 누앙사는 우리가 하지 않았으니까 요것은 빼고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페이지 216페이지 봅시다. 흥보절을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흥보가 처한 상황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어떤 상황이죠? 매품팔이에 나가야만 했죠. 흥보는 양반인데 돈이 없으니까요. 매를 맞으면서 돈을 벌 수밖에 없었죠. 그만큼 가난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매품팔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1-2번. 자, 흥보가 매품을 파는 것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을 비교해보자. 자, 흥보는 매를 맞고 돈을 벌어 오는데요. 자식들은 어땠어? 굉장히 철이 없었죠. 어땠어? 아버지 병양 가신다고 하니까 나 오동철병 하나만 사다 줘 라고 필요 없는 명품 뭐 액세서리 이런 거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철이 없다라는 거 누가? 흥보의 자식들이. 하지만 흥보의 아내는 어땠어요? 곤장을 맞게 된다면 저 허약한 몸으로 죽게 될 건데 가지 마세요 라고 진짜로 걱정하는 모습이었죠. 자, 이제 두 사람을 차이를 보도록 합시다. 짠! 이렇다는 거죠. 흥보의 자식들은 아직 철이 없다. 그래서 흥보가 매품을 팔아서 벌어올 돈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달라고 하지만 흥보의 아내는 어쨌다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매품이라도 팔겠다는 흥보의 처지에 공감하고 안타까워하고 진짜로 안 돼요 가지 마세요 하고 말리고 있는 입장이었다. 흥보의 자식들은 철이 없고요. 흥보의 아내는 흥보의 입장에 공감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었네요. 자, 그다음 볼까요? 흥보가 결국에 매품을 팔지 못했죠? 그 까닭은 무엇인지 써보자. 짠! 자, 뭐였죠? 병영에 모였다. 자, 병영은 이제 매품을 파는 곳이었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처음에는 먼저 온 순서대로 매품 팔이를 정합시다 라고 했지만 흥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가난한 사람이 매품을 파는 것으로 합시다 라고 규칙을 바꾸기로 합의를 했죠. 흥보가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각자 뭘 했어요? 가난 자랑을 했죠? 가난 자랑을 해보니까 야,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나 많았구나 라는 것을 흥보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흥보는 어때요?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매품 팔이를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217페이지 봅시다. 흥보전의 성격과 문학사적 위상에 유의하여 다음 활동을 해보자. 문학작품에는 작품이 창작, 향유된 시대의 상황이 반영된다. 이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어떤 시기, 바로 조선 후기의 생활상. 조선 후기 다른 말로 뭐라고 했더니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중군이라고 써놨네. 여기에 생활상을 정리해보자. 결국에 어땠어요? 매품팔이라는 우리 에피소드라고 말하려고 그랬어요. 자, 매품팔이라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었다는 거야?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부패한 지배계층의 물질주의적 가치관, 물질이면 다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자, 이것을 할래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서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하겠어요라고 했다잖아. 이걸 봤을 때 이렇게 매를 맞고 돈을 벌 정도로 당시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다고요? 굉장히 가난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매품팔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알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볼까요? 흥부의 자식들이 물건을 사달라고 떼쓰는 부분과 병행해서 가난을 자랑하는 부분이 작품 전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생각해 보자. 무한히 늘어나 있는 장면의 확대 부분이었었잖아요. 자, 그 부분을 보시면 이제 형식상으로는 이랬다는 건 장면의 확대지. 거기가 이제 한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부분. 형식상으로는 이제 과장이 되고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운율감을 느낄 수 있었죠. 판소리기 소설은 판소리라는 음악에서 왔기 때문에 그 특징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용상으로는 어때요? 자, 그 우픈 상황이잖아. 그렇지. 가난한데 지금 철없이 떼쓰는 부분, 그리고 또 가난한데 그것을 자랑하는 부분, 그런 걸 봤을 때 고통스러운 이런 현실을 어떻게 웃음으로써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해학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웃음으로써 그런 고통스럽고 슬픈 상황을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해학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웃음으로써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진짜로 웃겨서 미쳐버릴 것 같다, 그런 유머가 아니라고 했죠. 이제 웃기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지만 우픈 거야. 그 약간 슬픈 웃음인 거야. 연민적인 웃음인 거야. 불쌍한 웃음인 거야. 그 안에 비판이 숨어져 있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해학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웃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해학적인 것을 이게 풀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까요? 이 작품은 판소리 흥보가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다음 구절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을 말해보자. 자, 표현상의 특징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볼기구실 들어보소. 볼기구실이 뭐라고 했죠? 엉덩이의 역할 들어보소 라고 했죠. 그러니까 엉덩이 역할 들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듣는 사람이 있는 거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청자의 관심을 딱 끄는 부분이네요. 그럼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뭘 기대하겠어요? 이걸 듣고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 엉덩이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거 우리 기억했죠? 판소리에서 왔기 때문에, 노래에서 왔기 때문에 노래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라는 거 어떻게 지니고 있죠? 이는 몸이 정수되어 병교자에 앉아볼까? 병교자에 앉아볼까? 어때? 하나, 둘, 셋, 네 개 사음보죠. 그래서 이것들이 반복이 되면 우리 연수 짝을 이루고 반복되는 거 연속체.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음악적인 특징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똑같은 문장이 계속 어떻게 계속 장황하게 아주 길게 나열돼 있는 부분이었었죠. 이거 무슨 내용인지는 다 했었죠. 엉덩이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돈이 많고요. 내가 유명한 사람의 엉덩이였다면 좋은 곳에 앉았을 것이나 내 엉덩이는 뭐라는 거야? 내 엉덩이는 쓸데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놀기만 해서 뭐 하겠어요? 이 엉덩이를 가지고 매를 맞고 돈이나 벌어야지 라고 하고 자신의 부인을 설득하는 부분이었었죠. 자, 그럼 볼까요? 짜란!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니까 바로 유사한 상황을 길게 나열한 부분이었다. 장면의 확대였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볼기구실 들어보소 라고 해서 바로 청자를 고려해서 청자의 관심을 한번 이끄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 얘기는 이제 공연을 했기 때문에 그 판소리의 특징이 바로 판소리기 소설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또 사음보 연속제에 가까운 율격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왜? 판소리라고 하는 뭐라고 했죠? 노래에서 왔기 때문에 판소리기 소설은 이런 음악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까요? 4번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은 중세의 가치관과 근대의 가치관이 공존한다. 그렇지. 우리 이행기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넘어가는 그 관랑말랑한 순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세에서 우리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이라고 했었죠. 뭐가요? 지금 흉보전이요. 또 뭐가요? 이 앞전에 했던 어이못 어떤가가요? 그러니 당연히 중세의 것과 근대의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중세가 끝나가면서 그리고 근대가 시작되면서 이 사이에 걸쳐진 여기가 이행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순간에 그 기점을 이행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자여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중세의 특징과 근대의 특징이 들어가 있겠죠. 중세는 아직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피지배계층이 지배계층의 지배를 아직 받고 있을 때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직 그 가치관이 있는 거야. 충이 중요하고 그리고 효가 중요하고 그리고 권선징악이 중요한 그게 아직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흥보전의 주제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중적이라고 했었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세의 가치관이 들어있고 근대의 가치관이 들어있어.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있다 보니 주제가 하나는
표면적인 주제, 하나는 이면적인 주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흥보전에서 표면적인 주제, 겉으로 보이는 주제는 뭐라고? 중세 가치관에 해당되는 거죠. 자, 겉으로 보기에는 사이 좋은 형제를 해야 된다. 형제가 서로 사이 좋아야 되는 거. 살이 좋은 게 아니고 사이 좋아야 된다. 이거 왜 이럴까요? 사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형제 간의 우애나 그리고 선한 사람을 선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벌하는 권선징악이 바로 주제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잘 들여다보게 된다면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바로 돈이라고 하는 근대적인 가치관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양반이지만 돈이 없는 흥보, 하지만 갑자기 돈을 많이 번 신흥 부자인 바로 놀부 간의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돈이라고 하는, 금전이라고 하는 근대적인 가치관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이면적으로 볼 때는, 속에서 볼 때는 바로 조선 후기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근대적인 가치관이 들어있다라는 거야. 거기에는 어때? 돈으로 인한 갈등, 즉 빈부 갈등을 주제로 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중세로 볼 때는 겉으로 보이는 형제간의 우애나 권선징악 있지만 속으로 볼 때는 근대적인 가치관, 민중의 가치관으로 근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돈으로 인한 갈등, 그것을 보여주고 있더라. 이런 이면적인 가치가 이렇게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게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학습활동 다 했고요. 뒤에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들 그 문제풀이 프린트 꺼내도록 해요. 자, 그럼 프린트를 꺼내시고 프린트 문제풀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조선 후기의 세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 특히 이제 우리 매품팔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하고 그만큼 이제 부패한 관리들이 많았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것을 막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었죠. 자, 판소리 흥보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이제 판소리에서 이제 왔기 때문에 판소리계 소설의 이런 음악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라는 거 얘기했었죠. 그리고 뭐 이중적인 언어 같은 경우도 이제 판소리가 이제 민중 앞에서, 서민들 앞에서 공연했을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비속어라든가 그런 걸 썼겠지만 양반들 앞에서 공연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고사라든지 어려운 말들, 한자 이런 것들을 썼던 것들이 바로 이중적인 그런 언어 사용, 그것들이 바로 판소리계 소설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더라라는 거. 그리고 서민적이고 해학적인 문체를 구사하고 있다. 그렇죠. 지극히 서민적인 문체를 쓰고 있죠. 어려운 한자보다는 뭐 그리 말고 서로 가난 자랑하여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말을 쓰고 있고 서민적인 말을 쓰고 있고 해학적인 문체, 뭐 가난 자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엉덩이의 역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양반들이 하겠어요. 엉덩이 역할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재미있게 상황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학적인 문체를 쓰고 있다. 자, 양반의 언어와 서민의 언어가 혼재되어 있다. 그렇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우리 아들놈들 막 이런 것들은 욕이잖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민의 언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앞에서 내가 서럽다 하면서 아왕어영의 서름이요, 왕소군의 서름이요, 이런 거는 뭐라고 했어요? 중국의 옛 이야기를 끌어다가 쓴 거잖아요. 이런 거에서는 또 어때요? 양반의 언어가 섞여져 있는 이중 언어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전기적인 요소가 쓰이고 있다. 전기죠. 여기 기이한 거는 우리 알아두라고 했죠. 요거 많이 나온다고 시험에서. 기 여기 뭐라고 했죠? 한자만 외우시라고 했죠. 기 여기 크다. 그리고 요거 오를까자예요. 근데 안에 입구자가 있죠. 그러니까 암기할 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크다. 그리고 안에 입구자 요것만 떼갖고 어떻게 암기하라고? 입이 크다. 그럼 어떻게 돼? 기이한 놈이다. 이렇게. 그래서 기이하다. 이 한자가 들어가면 기이한 거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한자가 들어가니까 기이한 요소. 그러니까 기이한 요소 같은 건 안 나타나 있죠. 지극히 현실적인 내용이잖아요. 이제 가난으로 인한 힘듦, 괴로움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 정기적인 요소는 언제 드러나 있었어요? 우리가 전에 배웠었던 이생규 장정 같은 경우에 귀신과 사랑을 한다. 이런 게 이제 정기적인 요소인 거예요. 판타지적인 요소.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보기를 참고할 때 이 작품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흥보전은 나왔지? 표면적인 주제는 형제간의 우애나 권성징악 같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 왜 양반층 앞에서 공연을 하던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면적인 주제는 뭐 들어가 있다? 빈부간의 갈등이라고요. 돈으로 인한 갈등. 그래서 우리가 중세적인 가치관은 뭐겠어? 바로 우리 권선징악이라든가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했던 요 앞부분이 되겠죠. 표면적인 주제. 그리고 근대적인
중세적인 가치관이 뭐겠니? 바로 이면적인 주제, 바로 빈부가 돈으로 인한 갈등. 이것을 말하는 거겠죠. 이 두 개가 어떻게 있다고? 같이 있다고. 그게 바로 뭐라고?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문학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중세에서 그 중세가 끝나가는 시점과 근대가 시작하는 시점 요 사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중세의 특징도 드러나고 있고 근대의 특징도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1번을 볼게요. 자, 중세적 가치관적 관점에서 본다면 중세의 가치가 형제간의 우애, 권선징악, 표면적인 주제 요거 본다면 착한 인물인 홍보는 결국엔 복을 받게 권선징악 맞는 거네. 중세적인 가치관에서 봤을 때는 표면적인 주제인 권선징악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맞겠네. 자, 착한 동생과 욕심 많은 형의 갈등은 그치? 동생과 형의 갈등이잖아. 이것은 무슨 가치관? 바로 근대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중세적인 가치관이 되겠죠. 근대적인 가치관은 뭐라고? 바로 빈부, 아까 빈부격차로 인해 빈부 간의 갈등으로 인한 돈으로 인한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돈으로 인한 갈등이 아니라 형제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바로 중세적인 가치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헷갈리면 중세적인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좀 옛날 뭐 조선시대 가치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대적인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요즘 시대 가치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중세적인 가치관 형제간의 우애를 중시해야 된다. 권선징악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약간 이제 조선시대 느낌이 나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면적인 주제에 해당되는 빈부간의 갈등 돈으로 인한 갈등은 현대적인 느낌이 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근대적인 가치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3번을 볼까요? 빈부 갈등이라는 주제보다 권선징악적인 주제를 강조하는 것이 이행기 문학의 한 경향이겠군. 자, 이것을 더 강조한다라고 본다면 중세적 가치관을 더욱더 강조하는 게 되겠죠. 그것이 이행기 문학의 한 경향이다, 특징이다라고 볼 수는 없죠. 이행기 문학은 뭐라고 했어요? 중세적인 가치관도 드러나고 그 빈부 갈등, 근대적인 가치관인 빈부 갈등도 있고 권성징악적인 주제인 중세적 가치관도 있고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문학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4번을 볼까요? 몰락한 양반과 신흥분홍의 갈등으로 몰락한 양반 돈이 있지만 몰락한 이 사람 누구예요? 흥부가 되겠죠. 갑자기 돈을 많이 입은 부자 누가 되겠어요? 놀부가 되겠죠. 이 두 사람의 갈등으로 인한 이렇게 된 갈등은 무슨 가치관? 근대적인 가치관이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이행기 문학의 특징을 갖추게 되겠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해결책을 꼭 제시해야만 이행기 문학의 특징인 거예요? 아니죠. 이행기 문학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중세적인 가치관, 권성징악적 가치관, 그리고 뭐 우애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것 하고 그리고 근대적 가치관 뭐였어요? 빈부 갈등이 있었죠. 돈으로 인한 갈등 이 두 개가 같이 나타나는 게 이행기 문학의 특징이 된다고 했잖아.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볼까요? 매품팔이는 바로 중세적인 가치관인 형제간의 우애라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장치라고 할 수 있겠군. 매품팔이는 무슨 가치관이야? 이거 돈으로 인한 갈등이잖아. 빈부, 가난함 이런 거잖아. 그렇지? 이건 무슨 가치관이야? 중세적 가치관이 아니고 근대적 가치관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중세적인 가치관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장치가 아니고 근대적 가치관을 얘기하기 위해서 나타난 장치다라고 해야 맞는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가을을 통해 알 수 있는 당대 사회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모든 걸 당대 사회 조선 후기 상황을 본다면 어떻게 알 수 있냐? 특히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바로 매품팔이라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 자,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당시에 돈이면 다 된다. 지배층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죄를 지어도 돈이면 다 되지 라고 하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알 수가 있었죠. 이걸 통해서 또 뭐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백성들이 저 할래요 했다잖아. 매를 맞는 건데 이걸 봤을 때 대부분의 백성들이 가난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자, 당쟁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싸움이 막 심했다. 이런 거는 나타나 있지. 이 지문을 통해서 알 수가 없죠. 매품팔이 에피소드만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여성의 지위가 막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다. 물론 조선 후기에는 여성의 지위가 조금씩 향상되게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드러나 있지는 않죠. 이 작품 속에. 자, 가와라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흥보전에 나타난 인물. 자, 흥보의 자식들은 저렸고 오동철병 하나만 사다 주세요 아버지 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고 딱 맞죠. 흥보의 아내는 어때요? 흥보의 처지에 공감하고 안타까워했죠. 여보 뭐하러 배를 맞으러 가세요. 사람은 분수맞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다고 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흥보의 처지에 공감하고 안타까워했죠. 그 말리고 있잖아. 몇 푼 팔지 말라고.
또 본업 자수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흥보를 이용하고 있다. 본업 자수 때문에 매품을 판다. 이 사람 대신에 맞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가 부분의 지문을 보시면 우리 뭐라고 했어요? 요 옆부분이구나. 요 옆부분에 이제 가 부분의 지문을 보시면 자, 본업 자수 대신으로 내가 가서 병영에 가서 매품을 파는 것이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 대신에 내가 맞는다는 것은 알고 있죠. 하지만 본업 자수가 과연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런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걸 숨기게 흥보를 이용했어요? 그런 것도 안 나왔어요. 무슨 죄인지는 몰라요. 그쵸? 우리는 몰라요. 이 지문을 통해서는. 하지만 이 사람 대신에 매를 맞는다. 이런 것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답이 아니에요. 4번에 볼까요? 흥보는 가난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제 그렇죠. 굉장히 가난해서 굉장히 슬프고 좌절하고 있지만 어디에서 우리가 흥보가 굉장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알 수 있죠. 뭐라고 하냐? 여기서 이랬지. 마음만 옳게 먹고 의롭지 않은 일을 아니하면 그러니까 마음만 착하게 먹고 그리고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으면 장래 한때 볼 것이니 나중에 정말 좋은 때가 올 것이니까 서러워하지 말고 우리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라고 했죠. 이런 걸 봤을 때 흥보가 어떤 성격이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흥보의 큰아들은 아버지를 위하는 척하며 동생들보다 더 바라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었죠. 아버지 나 부분에서 우리 나오네. 나 부분에서 아이들이 아버지를 막 조르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에서 또 하나 나서면 다른 아들들이 막 이렇게 비단 옷 사주세요, 뭐 오성철병 사주세요, 막 이렇게 했을 때 큰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들아, 이 후레자식 놈들아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그렇지 않소 하면서 뭔가 속이 있는 것일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일까? 라고 했지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담비가 아직 당평제에 모초이한 놈과 한포대 허리띠 한 피단 주머니 당발사 끈태게여가지고 새 거울 돌고울 넣어다줘 하고 나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큰아들의 모습이었었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흥보의 큰아들은 아버지를 위하는 척하면서 동생들보다 더 많이 싸우세요 라고 하는 반전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었네요. 자, 라로 보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자, 가난을 자랑하는 장면의 역할은 뭐였어요? 웃음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었죠. 가난하다는 그 상황을 슬프지만 좀 우스꽝스럽게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해학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슬픈 상황을 웃음을 통해서 극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웃음으로써. 자, 이런 것을 해학적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흥보가 결국에 매를 팔지 못한 까닭은 뭐였어요? 자신보다 더욱더 가난한 사람이 많았구나. 가난 자랑을 해보니까 많았구나. 그래서 자, 음식 노래를 듣는 아내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슬프다라고 했었죠. 배고픈데 음식 노래까지 하면서 슬픈 마음이 들었었죠. 자, 기역에 어울리는 속담은 자, 기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거였죠. 자, 나 부분에 고이 벗은 놈이 어디다 입게야 라고 했었죠. 너 지금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았는데 장신구를 가져서 뭐 하겠니?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너 이렇게 쓸데없는 것을 굳이 가지려고 하느냐 라는 거였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쓸데없는 거, 어울리지 않는 거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개발의 편자라고 하죠. 편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말 발굽 보시면 요렇게 세로 된 요렇게 딱 이렇게 박혀져 있는 거 있죠. 요거를 편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개 발 밑에다가 그렇게 고급 이게 펜자 고급스러운 것을 이렇게 달아봤자 필요가 없죠. 여러분 개 발에다 그런 거 달아봤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쓸데없이 필요 없는 거 어울리지 않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개발의 편자라고 해요. 여기 나왔죠. 개발의 편자. 편자는 말 발굽에 붙이는 그런 셋조가 방금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뭔가 어울리지 않는 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개발의 편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앞에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여기 앞에 그 갓을 쓰고 있고 옷은 그냥 현대적인 옷 입고 있고 여기는 여기는 또 역시 조선시대의 그런 한복을 입고 있고 또 밑에는 빨간색 바지를 입고 아시겠죠? 이렇게 뭔가 맞지 않는 거, 어울리지 않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격식에 맞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개발의 편자라고 하죠. 쓸데없는 물건 절대 필요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우리가 이제 개발의 편자라는 그런 속담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답이 되겠죠? 그렇죠? 뭐 필요하지도 않고 있어도 쓸 필요가 없는 거 이런 거. 자, 니은에 담긴 홍보의 마음은 니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네요. 애들이 막 이렇게 뭐 사달라고 하니까 흥보가 너무나 화가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놈들이 내 마른 볼기를 대송박으로 아는 놈들이구나 하는 부분이 있었죠. 너희 놈들이 자 이렇게 자꾸 아들들이 뭐 좀 사달라고 맨날 이렇게 조르니까 이놈들이 하면서 이제 아들들을 나무라는 얘기였죠. 아버지가 힘들게 매품을 파는 걸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철없는 자식들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내 마른 볼기, 내 메마른 비쩍 마른 엉덩이가 바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냐? 내가 여기서 물건을 막 살 수 있는 가게로 보는 것이냐? 내가 너네들의 ATM기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자식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 되겠어요? 이것은 아니겠죠. 답을 써본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철없는 자식들에 대한 흥보의 탄식이 되겠다. 아휴, 철없는 것들. 자, 그다음 봅시다. 보기와 같은 서술 방식이 쓰인 부분을 라에서 찾아 3어절로 쓰시오. 3어절 아세요? 3어절은 3번 띄어 쓰는 것을 3어절이라고 합니다. 자, 3인칭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서술자가 작품에 직접 끼어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도 한다. 이런 거 있다라고 했죠. 우리 판소리에서 우리가 계속 말을 하고 공연을 하고 설명해 주던 부분이 그대로 판소리계 소설로 가면서 이 부분이 뭐라고 했죠? 바로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했죠. 유식한 말로 똑같은 말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했죠. 갑자기 서술자가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말을 하는 부분, 그것은 이제 판소리에서 계속 설명을 해주던 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판소리계 소설에서도 이렇게 서술자가 갑자기 작품 속에 쏙 끼어들어서 말을 거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서술자적 편집자적 논평이랑 서술자의 개입, 이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슬퍼가지고 엉엉엉엉 이제 울고 있는 부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아내가 너무 슬퍼하고 울고 하니까 흥보가 기절에다가 다시 깨어나서 우리 착하게 삽시다 하니까 자연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막 이렇게 하고 갑자기 끝날 것 같더니 갑자기 누가 어디서 튀어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누가 아니 슬퍼하겠는가? 갑자기 누구요? 그죠? 자, 이런 거를 바로 우리가 갑자기 등장해서 서술자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바로 서술자의 개입, 즉 편집자적 논평 부분이죠. 바로 니 아니 슬퍼하리. 이게 3어절인 거 아시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을 3어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띄어쓰기 한 부분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근데 그 어절이 몇 개야? 지금 3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어절이 되는 거예요. 자, A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A 부분이 어딥니까? 자, 이 부분이네. 바로 뭐예요? 엉덩이의 역할에 대해서 길게 말하는 부분이죠. 엉덩이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이게 이제 판소리에서 왔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뭐예요? 장면의 확대 부분이죠. 특정 장면이 길게 늘어나 있는 부분. 그리고 이 늘어나긴 하지만 그 부분이 원래 판소리라는 음악에서 왔기 때문에 판소리 음악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음악적인 특징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비슷한 문장 구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보시면은 A 부분을 보시면 볼기구실 들어봐서 이내 몸이 정승되어 편교자에 앉아볼까? 육방사였으면 초인이 앉아볼까? 사복시 관리였으면 임금타는 말에 앉아볼까? 그쵸? 똑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죠. 리듬감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음악적인 특징. 그리고 유사한 상황을 장황하게 길게 나열하고 있죠. 장면이 확대되면서 비슷한 상황이 길게 늘어나는 거예요. 특히 어떤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유명하고 돈 많고 그런 사람의 엉덩이라면 내가 여기 앉았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 유사한 상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또 그리고 사음보에 가까운 율격을 사용하고 있다. 완전히 사음보라고 이제 아닌가 봐. 이게 찾아보면. 그래서 이제 사음보에 가까운 율격을 쓰고 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음악적인 특징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면 볼기구실 들어봐서 이내 몸이 정승되어 편교자에 앉아볼까? 어때? 하나 둘 셋 넷 사음보 있죠? 자, 이런 율격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은 일단 이제 이게 음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랍니다. 중국의 고사를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고사가 나와 있진 않죠. 중국의 옛날 이야기가 드러나 있는 부분은 어디였어요? 바로 우리가
흥보전에서 바로 뭐였습니까? 흥보가 굉장히 이제 슬퍼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흥보의 아내가 되게 슬퍼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내가 제일 서러운 게 뭐냐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자식을 못 입히고 못 먹이는 게 나의 서름이요 하면서 이제 나름 중국에서 서름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쫙 나열하지 않았어요? 아양어영 서름이라고요, 왕소군의 서름이라고요, 반처벌의 서름이라고요. 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왕어영, 요거는 스토리를 모르면 전혀 이해가 안 간다. 왕소건도 이해를 못한다. 반체배도 우리가 이거 모르면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것들 중국의 옛 이야기를 가져다가 한 거기 때문에 중국의 고사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이 이중 언어의 사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청재의 관심을 환기하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청재의 관심을 환기, 그러니까 부르는 그런 것을 쓰고 있다.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청재를 부르고 있는 부분이 어디요? 그렇지. 볼기구실 들어보소. 이 부분이지. 자, 엉덩이 역할 들어보세요. 자, 이 부분에서 바로 청자의 관심을 딱 끄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다 공연을 했던 판소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네요. 자, 비에서 느껴지는 미의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비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비 부분은 우리가 보시면 어디야? 여기네. 저기는 참이라 장자라 하시죠. 이거 그거구나. 이제 가난을 자랑하는 부분 하면서 우리 김딱지기가 이제 자기 얘기를 한 거 있죠. 내가 나니 너무나 가난해서 우리 집에 들어가면 안에 엉덩이가 뻥 튀어나와서 지나가는 애들이 우리 안에 엉덩이를 뻥뻥뻥 찬다고요. 그 소리가 관등다는 소리 같고 막 이런 거 있었죠. 자, 그 부분이네요. 그 부분. 자, 가난 자랑을 하면서 이제 그 운율감 있게 했던 거. 자, 그 부분에 나타나는 미의식. 선생님이 이제 그 미의식 에 대해서 미적범주 얘기를 했었죠. 이 미적범주는 네 가지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에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난 건 뭐예요? 바로 골개미가 드러나 있는 것이죠. 일단 고전미 이런 건 없어요. 그건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어때요? 자, 우리가 이제 상황이 있는데 계속 얘기했죠. 선생님이 자아가 있고요. 자아가 세계에 의해서 좌절을 당했답니다. 하지만 좌절하고 있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세계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일 때 우리가 그 상황을 골개미가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볼까요? 자연의 질서나 이치를 의의 있는 것으로 존중하지 않고 추락시킴으로써 나타나는 골개미. 그러니까 어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놀려대고 있는 거죠. 이런 무픈 상황을 놀려내죠. 어떻게 놀려댑니까? 바로 풍자와 해악을 통해서 놀려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세계를 놀리는 거잖아. 추락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골개미가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2번도 한번 볼까요? 자, 2번은 바로 자아가 세계에 의해서 좌절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 세계는 내가 바라는 것일 때 비장미가 느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웅이 살고 있었는데 결국에 세계의 반대로 인해서 내가 영웅으로 살고 싶었는데 여러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내가 결국에 영웅이 되지 못하고 좌절하고 죽고 말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작품은 비장미가 드러나 있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세계에 의해서 좌절을 당한 거지만 결국 영웅이 되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움이 있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작품 속에서 비장미가 드러나 있구나. 그럼 이렇게 보는 거지. 자연을 인식하는 나의 실현 의지가, 이게 자연이 뭐냐면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연을 인식하고 있는 나의 실현 의지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좌절될 때, 그치, 좌절하고 있지만 내가 이것을 되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은 비장미라고 하죠.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옛날에 전설 작품 같은 경우에 영웅인데 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뭔가 나중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비장미가 드러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하고 자아하고 세계가 조화를 이룰 때가 있어요. 조화를 이루는데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요, 이 바라고 있는 조화를 이루고 있는 밖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 속으로 내가 쏙 들어가서 통합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순고미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봐봐, 자연, 그러니까 나를 세계를 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을 인식하고 있는 나가 자연의 조화를 현실에서 추구하고자 실현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나타나는 순고미. 자, 이게 뭐예요? 자하고 내가 세계가 바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세계 중심으로 내가 세계 쪽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 말 하는 거예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바로 현실 속에서 내가 이 세계로 가고 싶은 거야. 자,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숭배하고 왕이시여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어때? 벼슬아치가 내가 관직에 올라가가지고 결국에는 왕 옆에 있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은 거잖아. 이제 그런 것들이 작품 속에 드러날 때, 즉 어때요? 삼위인것 같은 경우에 왕에 대해서 끊임없이 임금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잖아요. 임금이시여. 왜냐면 그 세계로 들어가고 싶으니까. 이런 것들이 작품 속에 드러난다면 그것은 숭고미가 드러나 있다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요. 요 자아를 중심으로 조화를 이룰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우아미가 드러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작품 중에서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우아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중심으로 세계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만족스러워요. 아주. 그래서 내가 아주 만족스럽다. 나도 좋고 너도 좋다. 나도 좋고 세계도 좋다. 난 만족스럽다. 그게 뭐예요? 바로 윤선도의 작품 같은 경우에 어부사시사 보면은 자연 속에 있는 내가 너무 좋다. 막 이런 거 있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이란 세계도 너무 좋고 그 안에 있는 나도 너무 좋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거의 우아미가 드러나 있는 작품이구나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어렵게 자연 즉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내가 자연과의 조화, 그렇지? 세계와의 조화 속에서 같이 순응한다. 나도 그 안에 만족스럽다. 그렇게 하는 태도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우아미가 드러나 있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보통 우아미나 순거미는 조선 전기, 조선 전기의 사대부들의 가치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골개미 같은 경우가 이제 조선 후기. 에 드러나 있는 서민들의 가치관과 좀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 프린트까지 다 했네요. 우와. 우리 다음 시간에는 만세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